한국 관광객마저 떠나간 태국은 한국이 필요 없다며 고집을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의 관광업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일만 남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태국에서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예요. 오늘은 글로벌 관광 안전학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이 수업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업 중 하나인데 전 세계의 관광 동향과 각 나라의 관광 안전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세계 각국의 관광 위험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국가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현재 관광객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중동의 분쟁 지역,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주목해야 할 동남아시아의 특정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동남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동남아시아를 배낭여행의 성지처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라오스에서 미국인 관광객 3명이 마약 조직에 납치되었다가 다행히 구조된 사건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호주인 관광객 부부가 오토바이를 탄 강도들에게 피습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심각한 건 단순 강도나 절도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사례가 무려 127건이나 발생했어요.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 관광객들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각종 현지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작년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온 젊은 여행객 둘이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한 달 만에 구출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납치됐었죠.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는 점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죠.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니 관광객 대상 범죄가 무려 47%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베트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치민시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범죄 사례들을 보시면 매우 충격적인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인 관광객이 호치민 시내 벤탄 시장 근처에서 오토바이 강도들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범죄가 단순 절도를 넘어 폭력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호치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디스트릭트 1이라고 불리는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죠. 심지어 한 달 전에는 일본인 관광객 일행이 현지 조직 폭력배에게 감금된 채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도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호치민의 지도가 나타났고 범죄 다발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 최근 들어 나이트 투어를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야간 투어를 제안하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금품을 갈취하는 수업이죠. 지난주에도 호주인 배낭여행객 3명이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교실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교수님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베트남의 사례에 이어 필리핀의 관광객 대상 범죄도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들이 나타났고 그 밑으로 최근 발생한 범죄 통계가 이어졌죠. 필리핀은 아름다운 해변과 친절한 현지인들로 유명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세부나 보라카이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조차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때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지셨죠. 하지만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이에요.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중국 배우 왕싱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 옆으로는 구출 직후 찍힌 충격적인 사진도 보였죠. 머리카락이 모두 밀린 채 수척해진 얼굴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배우는 드라마 캐스팅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가 납치되어 미얀마 국경지대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납치된 지역이 미야와디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조직폭력배들의 소굴로 악명 높은 지역이에요.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다행히 태국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7일 만에 구조될 수 있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왕싱은 구출 직후 가진 짧은 인터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많은 말을 잊지 못했죠. 현재는 안전하게 귀국했지만 주변인들의 말로는 그의 정신적 외상이 매우 심각해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대 중국인 모델 양쩌치도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되었다가 구조되었죠. 인터뷰 영상을 보며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더욱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한 수법의 실종자 수가 무려 174명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확인된 사례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필기를 하다 말고 잠시 멈췄어요.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은 매우 조직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납치가 아닌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들은 주로 관광객들을 노리는데 특히 부유해 보이거나 몸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노린다는 특징이 있죠. 프로젝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각각의 사건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더구나 이러한 범죄들이 주로 발생하는 미야와디 지역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수사가 쉽지 않고 현지 범죄 조직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태국 현지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죠.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춘제는 중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작년 춘제 연휴 기간에만 약 8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녀갔고 그중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약 180만 명에 달했어요. 이들이 태국에서 소비한 금액만 해도 약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하지만 이번 춘제 연휴를 앞두고
태국행 항공권과 호텔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예약 취소율이 평년 대비 78%나 증가했죠. 방콕 시내 호텔들의 예약률은 평소 춘제 기간의 90% 이상에서 현재 30%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에 따른 태국의 예상 관광 수입 손실액이 약 15억 달러,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네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웨이보와 위챗 등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에서만 해도 관련 게시물이 38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태국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교수님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검색량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여행 위험, 태국 납치, 태국 관광 취소 같은 키워드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의 관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여학생이었죠. 네, 수타리 학생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건 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미얀마 국경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태국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일부러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을 줄이기 위해 퍼뜨리는 허위 소문일 뿐이에요. 수타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타리 학생, 실제로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죠. 그때 한국 유학생인 서희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어요.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게다가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 운영과 불법 약 유통 등 각종 행위도 적발됐죠. 수타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이 먼저 태국을 버렸잖아요.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생긴 것도 당연하죠.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잠깐만요.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위협과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방콕 시내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을 노린 특수 절도 사건도 늘어났어요. 교실은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이 급감하자 태국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왕싱 사건으로 인해 그마저도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수타리는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통계자료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현재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악화된 태국의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방콕과 파타야의 상인들은 연일 정부를 향한 거센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한국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많은 상인들이 중국의 춘제 연휴만을 기다리며 버텨왔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텅 빈 관광지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이번 왕식 납치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상인들은 더욱 큰 불안에 떨고 있죠. 특히 카오산로드와 같은 관광 상권의 상인들은 이대로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죠. 한국인들이 소비력도 높고 매너도 좋은 관광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타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이런 첨예한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 관광산업의 최근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었어요. 프로젝터에는 연도별 관광객 통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이었죠. 매년 약 18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찾았고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에 태국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중국인 취향에 맞게 개편했죠. 실제로 작년 3분기까지는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셨어요. 그러나 최근 발생한 왕식 납치 사건과 잇따른 중국인 대상 범죄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태국 여행에 대한 안전 경고를 발령했고 중국의 주요 여행사들은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어요. 교실 안에서는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태국의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데 현재 주요 관광지의 호텔 예약률은 평소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수많은 관광 관련 사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죠. 화면에는 썰렁한 방콕 시내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태국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광객 특별보호구역 지정, 관광경찰 인력 보강, 24시간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죠. 하지만 이미 실추된 관광지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결국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광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국가 간의 신뢰와 안전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그것을 잃을 때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수타리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부정의 기색이 느껴졌죠. 저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번 춘제에는 분명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거예요. 지금 예약 취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인들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예약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태국만큼 물가가 저렴하고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번 사건들은 분명 경쟁 국가들이 퍼뜨린 과장된 소문일 뿐이에요. 교실 안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타리의 주장은 너무나도 현실성 없어 보였거든요. 교수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프로젝터의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수타리 학생,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태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관광객 감소가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신뢰 붕괴 상황이에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지난 한 달간 태국 관광 예약 취소율이 전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춘제 기간 예약은 78%가 취소됐고 새로운 예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시적인 예약 취소를 넘어서 태국의 관광지로서의 안전도와 신뢰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글로벌 여행 안전도 평가에서 태국의 순위가 한 달 만에 28계단이나 하락했어요. 이는 태국 관광 역사상 유례없는 하락폭이죠. 수타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민 여행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91년 태국 관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처음 내린 조치예요. 이런 상황에서 춘제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수타리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자국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발언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가 다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관광산업은 한국과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광산업의 성공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나 맛있는 음식, 저렴한 물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관광객의 안전과 그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환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됐죠. 더불어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태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 취임 이후 관광객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죠. 교수님은 최근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관광 수입에만 집중한 나머지 관광객들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했어요. 특히 미얀마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이 지역의 불법 카지노와 범죄 조직들을 암묵적으로 방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악화되는 태국의 치안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패통탄 친나와 총리 취임 이후 관광경찰 인력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같은 대규모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실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죠.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보았어요. 한 나라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작년에 계획했다가 취소했던 태국 여행이 떠올랐거든요. 당시에는 부모님의 만류로 취소한 것이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수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만두기로 했어요.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오늘 수업은 끝났지만 관광산업과 국가 이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사라지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태국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했던 행동들이 실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는 끔찍한 사건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이 사라진 태국을 보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무언가를 발표하고 한국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탱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본 누군가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루나입니다. 저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현대 아시아의 정치적 변동 수업을 듣고 있죠. 오늘 강의는 뭔가 특별했어요. 한국에 대해 교수님이 특별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은 아시아의 정치적 격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타임라인을 띄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시간대별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생중계되기 시작했고 5분 뒤인 10시 28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발표였죠.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는 말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당시 국회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특히 대통령 탄핵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매우 심각했어요. 국회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고 의사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예고되면서 사회적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비상계엄의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죠. 담화문이 언론에 배포되었고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11시 25분에는 육군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2분 뒤에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었죠. 국회의원들과 취재진들은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어요.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봉쇄된 것이죠. 다음 날 0시 7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계엄군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했고 0시 45분에는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어요. 국회 본청 출입문은 봉쇄되었고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투입된 군인들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부를 향해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 1분,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2시 1분에는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고 4시 22분에는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 투입 병력의 부대 복귀를 명령했어요. 마침내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고 3분 뒤인 4시 30분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약 7시간 동안 일어났다고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굉장히 놀랐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엄령 선포 직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어요. 장 초반부터 약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오전 10시경에는 낙폭이 2.4%까지 확대되면서 2450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는데 하루 동안 약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없었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패닉셀링 현상이라고 평가했어요. 환율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5.2원이나 급등한 1418.1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원화 채권을 대거 매도하고 투자 자금을 빼내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죠. 특히 역외 NDF 시장에서는 더 큰 폭의 원화 약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어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단 몇 시간 만에 30%나 폭락하며 8,800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주문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고 일부 거래소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다행히 계엄령 해제 후에는 1억 3,500만 원대까지 회복되었지만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어요. 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요국들이 잇따라 자국민 대상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재고 지역으로 격상했고 일본 외무성은 여행 연기 권고 조치를 내렸어요. 영국, 호주, 캐나다도 각각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발표했죠. 이는 한국의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 사태가 심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취소율이 전주 대비 60% 이상 상승했고 주요 호텔들도 예약 취소가 쇄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응도 강력했어요. 대사관은 즉시 자국민 대상 긴급경보를 발령했고 모든 영사 업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비자 발급은 물론 이미 예약된 비자 인터뷰도 전면 취소되었어요.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들의 여권 갱신 업무까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주한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군부대나 정부청사 인근 지역 방문을 피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발표했어요. 이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군대 관련 조치도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국방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 전군 비상대 기령을 발령했고 특히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2월 전역 예정자들의 전역이 전면 보류되었고 이는 약 1만 5천여 명의 장병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 전투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해당 장병들과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특히 군 병력 이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요 시설과 교통 요충지에 군부대가 배치되었고 군용 차량들의 이동이 잦아졌죠. 이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계엄령 해제와 함께 이러한 조치들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전역 예정자들은 정상적으로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군 병력 운용이 얼마나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강조하셨어요. 이처럼 정치적 불안정은 순식간에 국가 경제와 국제관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강의실 뒷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뚜이였죠. 교수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뚜이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나요? 태국인들 입국 심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까다롭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사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선택이 옳았던 거예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 못 오게 막은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갔다면 이번 일에 큰 피해를 볼 뻔했잖아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뚜이 씨,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끝났고 어떤 인명 피해도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뚜이는 여전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위험한 나라잖아요. 뚜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더니 결국 자기들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졌네요. 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계엄군 중 일부는 나중에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해요. 명령에 따라야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시민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줬어요. 폭력 사태 하나 없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동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죠. SNS에서는 가짜뉴스를 서로 경계하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했고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뚜이의 얼굴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죠. 뚜이의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지적하실 것 같았어요. 뚜이 학생, 2014년 5월 20일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순간 뚜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저는 그때 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죠. 그날 태국 군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바꾸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이었죠. 군부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사실상의 군사 쿠데타로 해석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뚜이는 자리에서 몸을 뒤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죠. 당시 태국 군부가 취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행정 권한 장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수장을 군 인사로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군부의 직접 통제 하에 들어갔죠. 민간 공무원들은
사실상 군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회 제한은 매우 엄격했어요. 5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개인적인 모임조차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었죠. 언론 검열도 철저했습니다.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의 군 검열관이 상주했고 보도 내용은 방송 전에 반드시 군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 군부의 비판적인 내용은 일체 보도가 금지되었죠. 통신 통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군부는 주요 통신사의 서버를 직접 감시했고 SNS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메시지는 자동으로 차단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기도 했죠. 교통 제한도 광범위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었고 주요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시민들은 이동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고 군부가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영장 없는 구금이었어요. 군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었고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변호인 접견권도 제한되었고 구금 사실조차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믿기 힘들었죠. 정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군부는 쿠데타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국제사회는 이 사태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비상계엄은 약 7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계엄령은 어땠나요? 뚜이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국의 계엄령은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의회는 해산되었고 헌법은 정지되었죠. 군부는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한국의 사례는 비록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했고 군부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으며 대통령도 결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죠. 이제 태국의 계엄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봉쇄되었죠. 군부는 주요 방송국을 점령했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은 강제로 폐쇄되거나 검열을 받았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즉시 체포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계엄령은 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이는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치명적이었죠. 해외 투자자들은 태국에서 투자금을 빼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호텔, 식당, 여행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사회적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거리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검문을 받았고 24시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죠. 통행 금지가 실시되어 밤에는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이웃 간의 불신이 깊어졌고 사회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가장 심각했던 것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였습니다.
반정부 인사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도 없이 임시 구금되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이 일상화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었죠.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뚜이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계엄령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국가 안정과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수님은 이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는 7시간 만에 상황이 정상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덕분이었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계엄령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실감했거든요.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갑자기 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SNS에서 서울 한복판에 탱크가 돌아다니는 사진을 봤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뚜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프로젝터 화면을 바꾸셨어요. 교수님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서울 도심의 탱크로 보이는 장비가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실제로 지난해 군사훈련 중에 촬영된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을지 훈련의 일부였죠. 누군가가 이 사진을 이번 사태와 연관지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진을 처음 유포하기 시작한 곳이 태국의 SNS 계정들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몇몇 정부 지지 성향의 계정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한국의 현 상황인 것처럼 퍼뜨리기 시작했죠. 뚜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의 나라에서 시작된 허위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죠. 이는 허위 정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을 교육적 기회로 활용하셨어요. 특히 국제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국가 간 오해와 반목을 키울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수많은 거짓 정보가 퍼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해요. 뚜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휩쓸려 얼마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두 나라의 매우 다른 계엄령 사태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경우 비록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7시간 만에 사태가 해결되었죠. 반면 태국의 경우는 계엄령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했고 그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신속한 사태 해결 과정이었어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했고 군부도 헌법을 준수했으며 결국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죠.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진실과 허위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정치는 매우 복잡하고 각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나라의 정치적 사건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까지 배웠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하루였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한국을 무시하는 태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계엄령 선포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래도 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계엄령이 해제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